안녕하세요. 이명 강사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중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목표인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1등급을 위한 중등 영문법이라는 내용이고요. 크게 보자면요. 일단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이랑 공부하는 방법부터가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단어 암기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단어 암기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단어를 어떻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법 점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가 되려면 문법이 잡혀야 되는데 이 문법 개념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스스로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역시 방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자체가 네, 독해를 잘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 총정리, 즉 개념 보완, 부족한 개념은 어떻게 학생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전제 조건이 학생과 어머님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따라 해주실 때 그런 의지가 있으실 때는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암기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그러니까 암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졌냐면 그 short-term memory랑 long-term memory, working memory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처음에 그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short-term memory로 이게 맴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long-term memory가 되고 이 long-term memory가 되고 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여러 번 내뱉으면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맘대로 꺼내 쓸 수 있는 working memory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뭐 모든 학생들이 경험했다시피 뭐 단어를 몇 번 본다고 금방 휘발되잖아요. 그때가 short memory 단계고요. 단어에 대한 단어 암기를 할 때 그러한 빈도수를 늘려가면 그게 long-term memory가 되고 그 long-term memory를 좀 입 밖에 여러 번 꺼냈으면 내가 맘대로 꺼냈을 수 있는 그 working memory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나름 그 어휘 관련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일단 해당 논문, 그러니까 단어 암기 관련한 논문을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제가 키포인트로 잡은 부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학생마다 개개인마다 각자의 적절한 암기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수업이 있으면 목요일날 단어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외워야 될 단어는 100개인데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하루에 외울 수 있는 단어량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한 번에 100개를 외우려고 하면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투자해도 절대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외울 수 있는 적절한 암기량은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암기는 절대로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우리가 매일매일 씻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씻는 이유가 더러워지니까 매일매일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암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화된 구간 반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를 외웠으면
곧바로 6번부터 10번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조화 시켜가지고 네,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silent repetition,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거나 쓰는 것보다 유음 반복, 그러니까 이 해당 논문에 따르면 유음 반복, 그러니까 따라 읽으면서 하는 반복이 그렇지 않은 방법보다 7배에서 10배 정도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를 외울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입니다. 다시. 따라 읽어서 유음 반복을 해야지만 훨씬 더 빠르게 외워집니다. 무조건 쓴다고,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네,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궁금하시는, 제가 좀 궁극적인, 네, 제가 뭐 만든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많이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요. 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꺼낼 때, 단어책을 볼 때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쵸? 이렇게 펼치면 한쪽, 그리고 두 번째 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페이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페이지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조화된 구간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조화된 구간 반복. 제가 이거를 부여할 거거든요.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면, 만약에 있잖아요. 이쪽 한쪽 단어를 외우잖아요. 한쪽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을 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을 단어를 외울 때 시간을 재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한쪽 면을 외울 때 시간이 3분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3분이 걸렸으면 그 3분을 측정한 다음에 똑같이 이쪽 두 번째 면을 3분 동안 외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천천히 한쪽 면을 외울 때 시간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3분이 걸리든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일단 암기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분이 걸렸다 싶으면 똑같이 5분을 측정해가지고 여기로 외워야 됩니다. 됐죠? 5분 안에 무조건 여기로 외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간 반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쪽, 양쪽 부분을 5분 동안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이쪽 면 외우는데 5분 걸렸고 이쪽 면 외우는데 5분 걸렸으면, 네, 5분이 걸렸으면 마지막 이 양쪽을 보는데 5분 동안 양쪽을 무조건 다시 외워야 됩니다. 이게 구조화된 구간 반복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따라할 만하고요. 대신에 외울 때 처음에는 예문을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문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단어책 만드는 출판사들이 네, 아무 이유 없이 예문을 넣어놓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문에 수능 기출 예문도 분명히 나오고 좋은 문장들도 많은데, 처음에는 일단 뜻을 먼저 외우는 거, 즉 표저의 뜻을 먼저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문을 배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문을 배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발 부탁인데 음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원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논문에 기반해서 유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유음 반복. 그래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서 정확한 발음을 듣고 그거를 따라 읽어야 됩니다. 뭐 KNS 단어 시험 방식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표저랑 뜻의 빈칸을 뚫어놔가지고요, 뭐 영어로 적는 시험도 있고 영어로 적는 부분도 있고 뜻을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표저의 뜻과 표저의 그 뜻을 보여준 다음에 단어를 쓰는 부분이 있고 단어를 적고 뜻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을 들으면서 소리 내어서 외웁니다. 네, 그래서 음원을 들으면서 소리 내서 외우고, 예를 들어서 여기 3분 걸렸으면 여기도 3분 안에 무조건 외우고 여기 양쪽을 3분 동안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게 외운 다음에 분명히 본인이 암기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어 암기를 할 때
단어 외우는 시간보다 빈도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외우는 시간보다 얼마나 여러 번 받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빈도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빈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뭐 일환의 뭐 구조화된 구간 반복이겠죠? 이거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몰랐던 단어를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집안 곳곳에 붙여 놓습니다. 다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단어를 암기를 한 다음에 그 암기가 안 되는 단어들은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집안 곳곳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집 안마 의자, 뭐 저희 집 뭐 식당, 뭐 테이블, 뭐 양주 장식장 등등등등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 붙여놓거든요. 제가 좀 헷갈릴 만한 단어들은 이렇게 써가지고 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자연스럽게 구간 반복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단어를 암기하는데 빈도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방법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귀찮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나 그거를 확인하시는 어머님 입장에서나 제가 뭐 말씀드리는 방법이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는데요. 뭐 어렵거나 뭐 복잡하거나 뭐 솔직히 그렇진 않죠. 네. 근데 이렇게 쓰는 과정 그리고 본인이 몰랐던 몰랐던 단어를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가지고 집안 곳곳에 붙여놓는다. 이거 작업 자체가 굉장히 귀찮을 수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하기 힘들 건데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만약에 학생이 그래서 이거를 좀 온전히 따라하는 학생들이 제가 이거를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명 제가 본 것만 해도 저 몇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만큼 이렇게 따라하기 쉽긴 하나 좀 노력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지력을 가지고 저를 믿고 한번 이대로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런 방법들을 좀 따라하기 너무 귀찮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요 그 요즘은 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 단어 암기 어플이 있거든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그 단어 암기 어플 중에서 이지보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 이지보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게 뭐 1년에 한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유료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뭐 단어를 입력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 반복되고 발음도 들려주고 계속해서 이게 외우게 암기 그냥 쳐다만 보면 암기가 되거든요. 핸드폰만 쳐다보면 암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플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단 이런 방법 제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때 이런 방법을 좀 따라하기 좀 번거로울 것 같다 싶으면 그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녀분들에게 그 어플을 깔아주셔가지고 네, 지불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가 단어를 못 외운다 핸드폰을 계속 보는 것 같은데 단어를 못 외운다 싶으면요 네, 그 자녀들이 핸드폰으로 다른 걸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네, 안 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가지고 좀 시키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좀 집중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단어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 무조건 이런 기출문제, 주요 지문 안에서 본인이 모르는 모든 단어를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험 보는 그 단어뿐만 아니라 본인이 접하는 지문 안에서 본인이 모르겠는, 본인이 해석할 때 막혔던 그 모든 단어들을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됐죠? 그래가지고, 자,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이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 단어에다가 일단 밑줄부터 이렇게 끊는 거예요. 밑줄부터 치고, 그 다음에 번호로 적은 다음에 책 외곽 쪽에 뜻만 적는 겁니다. 자, 절대로, 자, 피해야 될 방법은요.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 여기 밑에다가 뜻을 적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밑에다가 뜻을 적으면요. 나중에 해석할 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복습을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시 본인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번호를 줬고요. 책 외곽 쪽에 뜻만 적습니다. 자, 제가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 책 외곽 쪽에 뜻을 적는 거예요. 됐죠? 뜻을 적으면요. 나중에 이 책 전체를 복습을 하고 싶을 때 책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이렇게만 넘기면 여기에 단어 뜻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단어 뜻이 보이면 이 단어 뜻을 보고 영어로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뜻을 보고 만약에 영어가 안 떠오르잖아요.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지문으로 넘어가서 영어로 확인하고 이 해당 지문에 있는 문장을 읽는 겁니다. 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가지고 예문학습까지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책을 펼쳤을 때 왼쪽에 지문이 있으면 이쪽에 뜻을 적고요. 오른쪽에 뜻이 있으면 이쪽에 적습니다.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인격화하다라는 단어를 보고 depersonalize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면 이 단어를 봐서 단어 영어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문장을 한 번씩 읽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문학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밑에다가 뜻 좀 적지 마시고요. 밑줄 치고 번호 적고 네. 밑줄 치고 번호 적고 왼쪽에다가 뜻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검증된 방법입니다. 복습을 하는 가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 자료에 없네요. 제가 그냥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여기다가 뜻을 적잖아요. 뜻을 적으면 본인만의 단어책을 만드셔야 돼요. 본인만의 단어책을 만든다는 게 제가 지금 독해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꼭 시키는 게 있는데 어휘 노트라고 그 줄무늬 있죠? 줄무늬 달린 노트 그냥 그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노트 집어다가 단어랑 뜻을 쭉 적어놔야 돼요. 본인이 몰랐던 단어들을.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고3 때까지 해야 됩니다. 네. 다시 여기다가 뜻을 이렇게 옆에다 적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랑 이 뜻을 노트에다가 옮겨져 가지고 본인만의 단어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계속 봐야겠죠. 왜냐면요. 그냥 그 뜻만 확인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비슷한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탁인데 틀렸던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단어 학습 및 그러니까 암기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질문하시지? 학원에다가 연락 주시면요. 네, 학원에다가 연락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법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의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등학생은 분명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학생 때는 문제풀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정확한 개념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제풀이 스킬은 솔직히 그 각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대치동에서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 그 접근법은 다 알아요. 금방 배웁니다. 근데 개념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쌓아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을 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해석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렇죠? 독해가 아니라
문법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아니라요. 해석을 시켜봐야 됩니다. 단 문법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투부정사에 명사중법, 부사중법, 뭐 형용사적용법이란 게 있죠. 근데 명사적용법은 동사 앞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그게 명사적용법인데 해석을 할 때 투부정사 하는 것이고 명사중법은 형용사중법은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후치수식이 되는데 투부정사 하는 안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각 문법적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치면 조사를 붙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잠시만요. 저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o 부정사가 영어로 to infinitive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o 부정사라는 게 뜻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변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예를 들어서 to eat이라는 to 부정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뭐 먹는 것, 뭐 먹어서, 먹기 위해서, 뭐 먹자면, 먹기에, 뭐 등등등등 먹어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이게 언어학적으로 이거를 굴절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 하나를 to eat으로 퉁쳐가지고 보통 언어학자들이 그 영어를 위치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문법적 개념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이 되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문제풀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문법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시려면요. 문법책에 있는 문제를 보시지 말고요. 그 문법책에 문제에 아이가 몇 개를 맞았는지 보시지 마시고요. 문제 다 틀려도 좋으니까 그 문제집, 즉 학습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 문법적 요소를 넣어서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왜 해석이 이렇게 되는가를 꼭 물어봐 주세요. 귀찮으시더라도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맞는 거는 문제 몇 개 맞는 건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제가 만든 학습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 분사 관련하는 건데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개념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준다. 나는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한국말로 뭐뭐의, 뭐뭐적인, 그리고 니은 받침이 들어가면 싹 다 형용사거든요. 다 니은 받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형용사구나. 그러면 명사 없이는 출제가 안 되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되어진 명사,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명사, 뭐뭐 과거 분사는 뭐뭐 되어진 명사. 그래가지고 왜 언제 현재 분사가 들어가냐면 이 특정한 명사가 ing라는 동작을 하면 현재 분사고 이 특정한 동작을 받아버리면 pp다 이렇게 정확한 개념 설명이 되어야 돼요, 어머니. 네. 그래서 좀 개념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해석을 시켜본다는 거. 얘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해석을 했을 때 만약에 아이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으로 때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으로 때려 맞춘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영유 다닌 친구들도 있고 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특히 좀 요즘 아이들이 좀 글로벌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좀 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능 볼 때는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는 있어요. 뭐 나중에 뭐 외국 대학교를 가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가려면 감으로 해석하는 건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해석 적용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문법 점검은 무조건 해석을 시켜보는 겁니다. 문법 요소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의 명사주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동사 앞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으면 투부정사 하는 것, 그냥 것자를 붙이면 되고, 한국어 조사로 치면 것자를 붙이면 되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니까 여기 투부정사 하는 것, 은는이가가 들어가면 주어고, 그러니까 조사를 붙일 때 을를자가 들어가면 목적어고, 뭐뭐 하는 것이다가 들어가면 이거는 보어구나.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가지고 이 투부정사는 동사 앞뒤에 나오면 명사적 용법을 하는구나 라고 아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석을 시켜보신 다음에요. 아이가 만약에 해석에서 막히잖아요. 혹은 이 해석을 했어도 감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뭘 확인하시냐? 어디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린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할 때 거의 보통 두 단계, 그러니까 두 개 때문에 해석이 안 되죠. 단어, 문법 때문에 해석이 안 될 텐데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특정한 문장을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안 되면 단어 때문에 막히면 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단어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법, 이 해당 문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한국어로 치면 조사를 어떻게 붙이는가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 노트를 만들게 해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또 몇 년째 똑같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하고 있는 친구가 한 손에 꼽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해석 노트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요. 본인이 몰랐던,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좀 뭐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음, 음. 자, 그러니까 아이고 잠시만요. 저 그냥 안 건들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꺼지네요. 이제 그러니까 해석 노트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몰랐던 그 문장을 노트에다가 옮겨 적은 다음에요. 밑에다가 해석을 적은 다음에 그 해석을 할 때 그 문법적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딱딱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문장 적고 해석 적고 문법 개념 적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지용법 한 다음에 투부정사 하는 것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옆에다가 몰랐던 단어를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해석 노트를 꼭 완성해 주시면 사실 문법적 개념에 있어서 딱히 공백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있는데 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별건 아니거든요. 그냥 동사 ing 앞에 소유격 붙이면 그게 의미상 주어거든요. 근데 의미상 주어니까 왜 의미상 주어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주어는 한국말로 은는이가라는 조사를 붙이니까 그러면 my solving the problem 이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들어가고 이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은는이가를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우린 이거를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해석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학습 자료는 일부인데 이렇게 뭐 문법 관련해가지고 한국어 조사를 붙이는 연습을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읽진 않겠습니다. 어려운 문장인데 이런 긴 문장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어랑 문법만 잘 잡으면요. 긴 문장을 봐도 그렇게 뭐 해석이 막힐 이유는 없습니다. 총정리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네, 첫 번째, 단어 암기. 제발 정리를 하자면 제발 음원을 좀 들으시라. 그러니까 잘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단어책을 만든 그 출판사들이 왜 비싼 돈을 주고 원어민들 음원을 녹음을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라고 녹음을 한 겁니다. 네, 이것도 솔직히 많이 그
음원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제가 많이 본 적은 없는데 꼭 듣게 해주시고 유음 반복 반드시 따라 읽어야 되고 구조화된 구간 반복하고 포스트잇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 점검, 즉 문제풀이보다는 해석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문장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고 그리고 이 해석이 왜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문법적 요소를 적용시켜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법 점검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석 노트를 따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념 보완은 어떻게 하냐? 어휘 및 어법을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수 부장님께서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1 친구들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영어 학습을 일단 중1 친구들이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준비를 좀 해보았고요. 차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중1 영어 학습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역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단어, 문법, 독해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중1 정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중1 학생들의 영어 학습 포인트 3가지를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코어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중1 친구들이 좀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1학년 때 이 실력을 가지고 사실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이 중1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어려운 거를 계속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1 때는 아무래도 시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아이들이 언어로 영어를 좀 접했었다 보니까 시험용이 아니라 언어로서는 계속해서 심화된 거를 공부해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이 코어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가지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기본의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매번 올 때마다 정규반에서는 단어 시험과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리뷰 테스트는 학교 시험 문제 이제 학교 기출 문제 유형으로만 선생님들이 다 매번 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계속 보고 저희가 그리고 매 학기마다 시험을 2번을 또 진행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성취도 평가와 최상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3번째 달 초에는 5월 초에는 정기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론 시험을 이제 보는 학교들도 이제 조금 생기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학원에서 평가를 보면서 처음 보게 되면 아이들이 긴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번 첫 시험 이제 성취도 평가랑 최상위 모의고사 진행할 때에도 아이들이 긴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평가 보는 거에도 좀 익숙해져서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기보다는 본인이 준비한 걸 다 이제 쏟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평가에 익숙해지게 하도록 매번 이제 시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객관적인 실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아이들 지금 시험 범위가 뭐 일반 동사의 의문문,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영어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시험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NS에서는 저희가 매 학기마다 객관적으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고1부터 고3 모의고사를 매 학기마다 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얼마 전에 풀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등급을, 지금 수능을 봤을 때 몇 등급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그 레벨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몇 등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법으로는 이제 저희가 탭스 액츄얼 테스트를 풀고 있습니다. 탭스 액츄얼 테스트는 지금 통합형 문법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지금은 문법 교재를 챕터별로만 풀고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투부정사 챕터의 문제를 풀면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통합형 문제를 풀었을 때, 모든 챕터들이 다 섞여 있는 문제를 풀었을 때에도 아이들이 그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근거를 이제 대답할 수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탭스 액츄얼 테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성적표에는 아이들이 어떤 챕터를 많이 틀리는지 오답률이 분석이 돼서, 챕터별로 오답률이 높은 게 이제 분석이 돼서 성적표에 곧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실력 확인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정말 하고 있는지, 어떤 챕터가 부족한지, 그리고 독해는 지금 수능을 봤을 때 몇 등급이 나오는지, 이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는 어떤 단계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일단 처음에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품사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레벨을 불문하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품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뜻만 비슷하게 외워오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릴 건데, 하지만 지금 저희가 문법을 배우면서도 동사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없고 명사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이거를 품사를 구분해서 외워야 아이들이 그 문장 안에서도 단어를 녹여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해서 외우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뜻이 여러 개를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단어의 유의어까지 암기를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품사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뜻을 암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나는 이제 뜻을 다 알았다. 그러면 첫 번째 뜻만 외운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뜻도 같이 암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유의어 암기까지 하는 거. 제가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가 시험지를 제가 샘플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요 1번에서 4번까지는 다 맞았는데 5번을 왜 틀렸냐면 emerge를 동사의 품사인데 명사로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원에선 다 틀렸다고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틀리고 있어요. 그냥 대충 지금까지는 뜻만 비슷하게 외워왔는데 품사를 구분해서 외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동사의 품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걸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말씀드렸던 게 뜻을 여러 개 암기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이들이 해커스토플 그 단어 암기하고 있는 건데, induce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야기하다, 유발하다 라는 뜻으로 외웠다고 하면 두 번째 뜻으로는 설득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다 외우고, 그리고 요거까지 나는 다 됐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유의어까지 암기를 하는 거예요. induce의 지금 유의어로 해서 bring about, cause, stimulate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득하다라는 뜻의 유의어로는 persuade랑 convince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뜻을 다 정확하게 품사까지 구분해서 외우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뜻까지도 암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유의어까지 암기를 하게 되면 그 단어는 정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문법은 어떤 단계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끝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용어랑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명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사가 뭔지 알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분사의 품사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문제를 풀러가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사실 문제 풀기 바쁘거든요. 근데 아까 명호쌤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은 문제를 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틀려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재의 정답률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고 아이들이 다 맞아야 되는 정답률이 높아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진짜 정규 시험이 되겠죠. 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다 맞으려면 많이 틀려봐야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재에 많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많이 틀려봐야 아, 내가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하구나. 여기를 채워야겠네 라고 깨닫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꼭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념 암기를 다 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냥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근거를 찾아서 푸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문제에서 근거 찾는 것까지 다 완료가 됐다. 그리고 나면 이제 통합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로는 용어랑 개념 암기를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가 정규반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렇게 백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챕터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을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투부정사 개념을 나갈 때에는 투부정사의 이름이 왜 투부정사인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준동사에 속하는 개념이다. 준동사 밑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부정사를 배우게 되는 거다 해서 일단은 아이들은 이 큰 틀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챕터별로 뭐 시제,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 코어를 잘 잡아놔야 그래야 그 옆에 가지치기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잘 안 잡혀 있으면 가다가 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 더 어려운 난이도의 교재를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을 잘 잡아두어야 이 코어가 흔들리지 않고 더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좀 너무 쉬운 난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쉬운 난이도를 제대로 마스터하지 않으면 나중에 점점 어려운 걸 갔을 때 그때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거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부분 하나도 없이 촘촘하게 다 채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이 개념 암기를 단순 암기로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을 암기하는 건 수학 공식을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학 공식도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풀고 틀렸더라도 해설을 봤을 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문법 개념도 암기가 일단은 되고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이 개념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해설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이 틀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지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부정사는 품사가 3가지가 있다.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명사 밑에 포인트가 4가지, 형용사 밑에 포인트 2가지, 부사 밑에 포인트 6가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일단 저는 큰 틀을 먼저 외우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더 세세한 포인트들을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일단은 백지에 본인이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암기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 적용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근거를 찾고 문제 푸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르게 고치는 문제였는데 이제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뭐 with가 안 된다. 그것만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왜 이걸 고쳐야 되는지, 왜 전치사를 지워야 하는지. 왜냐하면 resemble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되는 동사이지 전치사를 쓸 수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도 감으로 푸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얘가 제대로 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재를 펼쳐서 맞은 문제더라도 아이한테 콕 집어서 물어봐 주세요. 수연아, 이게 왜 틀린 거지? 아니면 또는 이게 왜 맞은 거지? 어떤 문법 개념이 쓰인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대답이 바로 나온다. 그럼 그 친구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색하잖아요, 엄마. 아니면 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는 아직 감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이제 아이랑도 이것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자, 3번의 정답 뭐예요? with를 지워야 돼요. 왜? 라고 저는 항상 물어보는 편이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대답을 못하다가 이제 저희가 4월 한 중순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타동사잖아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감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근거를 찾아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감으로 푸는 것도 뭐 이제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그 감이라는 거는 감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시험 볼 때 감이 안 좋아서 성적이 이제 안 좋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그 감은 들쑥날쑥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문제 푸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통합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금 앞에서 풀었던 게 뭐 투부정사 챕터 문제를 근거를 찾아서 나는 이제 다 풀었다.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완료가 됐다. 그리고 나면 이제 통합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저희가 지금 성취도 평가와 최상위 모의고사에서 보고 있는 그 탭스 액츄얼 테스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탭스 액츄얼 테스트가 통합형 문제라서 여기 보시면 41번, 44번 다른 문제고 41번은 관계사를 물어보는 문제고 44번은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형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이게 어떤 챕터의 문제를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그 챕터에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건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이것까지 되면 문법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요 2단계를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교재를 한 절반 정도 나갔죠. 그래서 모든 챕터를 일단은 한 번씩 다 이 2단계까지는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3단계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 3단계까지는 한 2학기 정도 돼야 그러니까 봄, 여름 학기를 거쳐서 2권 정도는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 학기가 됐을 때에는 통합형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좀 더 넓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커리큘럼을 다 짜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거. 이건 이제 공식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다.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에서 근거를 찾고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통합형 문제에서도 이게 어떤 챕터의 문제고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건지 파악할 수 있는지. 요거까지 되면 문법은 완성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독해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해는 어떤 단계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일단 1단계는 끊어읽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거를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아마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원하는 게 우리 아이가 지금 감으로 문제풀이만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석을 시켜보면 너무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정규반에서는 문제풀이도 진행하지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끊어서 해석해야 되는지까지도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토플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 딱 나와 있고, 서론, 본론, 결론까지 정말 깔끔하고 읽기 좋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좋은 글인데, 이제 2학기가 되면 저희는 수능 독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수능 독해로 넘어오면 점점점 고난도 독해로 갈수록 고1, 고2까지는 괜찮겠지만 고3 독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감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해석만 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단적으로 예를 들면 1, 2, 고1, 2 독해는 이제 해설을 줬을 때 아이들이 한글 해설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고3 독해는 해설지를 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한글 해석이 써 있는데도 이게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건 이제 논리 독해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논리 독해라는 건 정확하게 해석이 밑바탕으로 잘 쌓여 있어야 그래야 이것도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 독해로.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되는 독해에서의 중심은 정확한 해석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난 정확하게 된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뭐 토플 같은 경우에는 메인 토픽이 거의 조금 대놓고 나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수능에서는 제목이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메인 토픽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뭐까지? 지문을 요약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되면 아이가 끝까지 독해를 다 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 보시면 되게 길죠? 이 두 줄이 이제 넓게 펴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수능 지문으로 봤을 때는 한 3-4줄 정도 되는 문장일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인데 여기에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거를 끊어서 아이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수업 시간에 긴 문장을 독해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이렇게 주어 동사 다 끊어가지고 정확하게 해석 숙지를 시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봐도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하고 이런 문장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끊어 읽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문장을 지정해주고 계세요. 한 2-3문장 정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주어 동사를 찾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기본을 잘 탄탄하게 해두어야 그 위에 더 심화된 개념들이 쌓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 찾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메인 토픽 찾고 지문 요약하는 거. 토플을 예로 들자면 메인 토픽은 일단은 키워드는 나와 있을 거고 그거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인지까지는 아이들이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을 요약하는 거는 단락을 요약시키는 게 토플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플은 단락이 여러 단락이 나오잖아요. 패러그래프이 한 4-5개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 패러그래프별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글이든 영어든 요약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능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 가을 겨울학기 때 수능을 이제 진행할 때 썼던 수업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 문장 단위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요약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3 수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내가 쉽게 풀어내느냐 못하느냐로 내용을 파악하고 못하고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쉽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요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 지문의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지. 그러니까 메인 토픽을
제목으로 우리가 직접 써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메인 토픽 찾고 그 다음에 지문을 요약하는 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지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요약하는 것까지, 요거까지 되면 고난도 독해까지는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해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인 토픽을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문을 요약하는 거. 그래서 이 지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요거까지 되면 아무리 고난도로 올라가더라도 문제없이 네, 해석을 하고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이제 명호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독해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이게 지문에 어디에 근거해서 이 정답이 나온 건지 근거를 찾으면서 푸는 연습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문제풀이는 사실 아이들이 워낙 감이 좋기 때문에 정답률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지문에서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었구나라는 거를 찾는 훈련, 그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결과물을 내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잡아가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요. 네. 지문 요약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얘를 이제 그러니까 얘는 한글로 요약을 한 건데요. 빈칸에 이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뭐 하는 일반화가 이해를 돕는다고 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뭐뭐뭐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채울 때 이게 사실 얘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 유형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 모의고사나 어떤 지문을 주고 그거를 요약을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그렇게 해서 앞글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지문에 찾아서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지문에 없는 단어를 빈칸에 넣으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리뷰 테스트에서 매번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커리큘럼대로만 사실 잘 따라와주면 수능은 당연한 거고 고등학교 내신 대비까지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독해까지 끝났고 네,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봄학기 이제 정규반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정규반 레벨을 설명을 좀 드리면 어드밴스 반부터 어프렌티스, 파워 프라임 프로까지 이렇게 정규반이고 아이비 외고전사고반이랑 의대자사반은 최상위 반입니다. 저 두 반의 차이점도 이따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가 정규반 주 2회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금 화목 5시 반에서 9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시 반에서 6시까지 30분 동안은 와서 항상 매번 단어 시험과 전 시간에 배운 문법이랑 독해 리뷰 테스트를 서술형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반씩 나눠서 문법 수업, 독해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9시 이후에는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페일하게 되면 남아서 재시험까지 다 마치고 담임 선생님과 1대1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재시험 다 보고 하원하고 있습니다. 주 1회반은 의대 외고전사반이 이제 토요일 오전 오후에 다 개설이 되어 있고요. 시간은 4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은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오후는 2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반 개설은 종합반은 이제 어드밴스드 반, 주 2회반의 어드밴스 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급반이 이 정규반의 어프렌티스랑 파워반이 합쳐진 반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요일에 5시 반에서 9시 반 4시간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토요일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반은 프라임 프로반이 합쳐진 반이고요. 요 반은 수요일에 5시 반에서 9시 반까지 개설되어 있고 토요일은 오전 오후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레벨별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드밴스드 반은
중 1, 2 문법을 다루게 되고 수능 독해를 지금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수능 독해 좀 기본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되고 끊어읽기가 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좀 시키고 있고, 용어랑 이제 필수 개념, 문법 용어랑 필수 개념 암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 선생님들께서 이 반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게 소수로 1대1 케어를 좀 많이 하게 되는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프렌티스랑 파워반은 중2 문법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토플 독해 입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 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2학기가 되면 수능 독해로 들어가게 되면 고1 독해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임이랑 프로반은 중3 문법을 마지막에는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토플 독해는 중급 난이도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의대반이랑 IB 외고전사반은 마지막에는 고등 문법까지 하고 끝내게 되고, 지금은 토플 독해 고급 난이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고반이랑 의대자사반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셔서 이 시간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문법이랑 토플 독해를 주 2회 반에서는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냐, 의대자사반은 지금부터 벌써 수능 독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외고전사반은 그 시간에 IB 원어민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자사반은 수능 독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에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봄학기 때는 수능 유형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여름 학기가 되면 고2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일주일에 한 세트씩 풀어서 몇 등급이 나오는지 문자로 다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가 되면 고3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 그리고 겨울 학기에는 고난도 독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외고전사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고에 가서 수업을 만약에 듣게 된다, 아니면 뭐 전사고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IB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B 수업을 이제 의대자사반이 수능 독해하는 시간에 들어간다. 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 1회 반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문법반이 저희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수학하고 지금 사실 KMO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바쁜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바쁘고 막 독해까지 할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된 반이고요. 중등 내신 문법 난이도는 중2 수준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토요일 오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진짜 내신 필수 문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용어부터 시작해서 용법까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암기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 중2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지금 독해까지 하긴 이거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요 반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IB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대원이나 한양외고를 가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 이제 외대부고를 가고 싶은 친구들, 외대부고는 다 영어로 수업을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다 발표식 수업이기 때문에 이 IB 수업이 정말 필요한데요. IB 수업은 문학작품, 비문학작품에 대해서 읽고, 그거에 대한 뭐 작가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이제 변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변했을까라든지,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본인의 생각을 스피킹 라이팅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라이팅을 쓰게 되면, 에세이를 쓰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1차 첨삭, 2차 첨삭까지도 직접 다 해주시고 피드백 다 주시는 이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최상위 영어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IBT가 이제 80점 이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규반은 프라임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반이고요. 수업 시간은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도 저희가 각각 주 1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어떤 단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중1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많이 준비를 좀 해보았는데요.
긴 시간 동안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랑도 다시 한번 꼭 같이 다시 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단어 시험 방식은 지금은 이제 영어가 써 있으면 뜻을 쓰고, 뜻이 나와 있으면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 2번씩 문장시험이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문장시험은 예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 알맞은 단어를 쓰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영어랑 뜻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넣는 그 적용하는 능력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숙제 양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주 2회반 기준으로 어떻게 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독해는 풀어오는 게 뭐 교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한 2장 정도 풀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2문장 정도, 2~3문장 정도 해오게 될 거고요. 문법은 풀어오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한 4페이지 정도? 4페이지에서 주말에는 한 6페이지 정도까지 풀게 되고, 주말마다 저희가 문법 부교재를 풀어오게끔 하고 있는데요. 문법 부교재는 여기 강남권 기출문제들을 한 세트씩 풀어오는 거. 예를 들어 뭐 휘문중 기출문제를 한 세트 풀어온다든지, 숙명여중 기출문제를 한 세트 풀어온다든지, 그거는 이제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 올 때마다 풀어오게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문법은 노트 정리, 이론을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숙제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문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풀고 이제 채점하고 오답 체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교재에서 틀린 문제를 노트에다 따로 옮겨 적지는 않고요. 그 틀린 문제 바로 밑에다가 그 문제가 어떤 문법 개념을 물어보는 거였는지 개념을 쓰는 것까지 이렇게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닝은 토플 리스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주말마다 요것도 해오는 과제가 되고, 페이지는 한 2장 정도? 네, 4페이지 정도,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아이들이 매번 풀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공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대1로 아이들이랑 면담하면서 자세히 공부 방법을 다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 어머님들께서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히 아이한테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단어 암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답 체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1학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심을 잘 잡아두는 거, 그 기본을 잘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정말 완전히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수 있게끔 대충대충 하지 않는 그 습관을 잡는 게 저는 또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